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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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두 개씩 댓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나 뭐 댓글 많이 달렸구만, 뭐,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렸죠. 이 정도면 뭐 댓글 부자죠.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나쁜 쌤이 직접 못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 따뜻하고 햇볕 드는 님께서 나쁜 쌤에게 답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하. 장학사 시험에 대한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가 최근 합격자분 만나서 공부하신 과정 잠깐 들었다. 말씀 듣고 나니 더 고민이 되어요. 제 메일 남겨요. 바쁘시겠지만 고민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니, 내가 고민 상담할 정도의 그게 안 되는데. 아니, 제가 지금 이 메일을 지금 썼거든요. 예. 그런데 뭐, 네네. 예, 방송에서 뭐, 네. 잠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그 장학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어요. 네. 네네네. 그런데 이 장학사라는 그 자체가 장학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의미가 있겠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장학은 없었어요. 단지 뭐가 있었느냐면 행정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하고 싶었던 게 학교를 도와주고 학교를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이때까지 배웠던 경험들을 좀 나눠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과장님이 시키는 일, 장학관이 시키는 일, 거기다가 교육감이 시키는 일, 아이고. 네, 이런 일들을 하기에도 시간이 바쁜 그 현실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성향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장학사 시험을 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간단한 얘기고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메일로서 한번 답을 드렸습니다. 예. 아니 뭐 그 교육감님, 부산 교육감님 좀 엄한 거 시키셨나요? 아니, 우리 교육감님 안 얼마나 됐어. 좋으신데. 얼마나 아니, 뭐 좋으신데. 이거 문제구만, 이거. 예. 또 이렇게 또 한번, 설레발 쳐주고. 네. 다음 댓글은 뭐죠? 다음은 네네. 예. 게이러 가죽? 이게 게이러 뭐죠? 가죽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전 선생님께 잘 배웠습니다. 이게 전 선생님께서 잘 배웠습니다는 아마 최수일 선생님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최수일 선생님한테 잘 배웠습니다. 95년이니 아마 24년 전이네요. 되게 오래되셨는데 진짜 제자인 것 같습니다. 예. 제 아이는 이미 고등학생이라 좀 늦었고 제 손주는 개념 위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이거는 최수일 쌤한테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굉장히, 개념 있으신 분이세요, 이분 보니까. 예. 네. 근데 전달해주려고 그래도 게이러 가족님께서 남기셨다고 이렇게 하면 누군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최수일 선생님, 혹시 제자분의 계시 있으신가요? 그래가지고, 게이러 가족님이라고 하면, 또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 방송 들으시면 예. 살짝 패매나 이런 걸로 본인의 이게 본명이나 알려주시면 선생님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에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또 뭐 안뉴스타님이 또 우리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요. 예, 이것도 우리 최수일 쌤 방송 관련해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19금 수학책 재미있었어요. 근데 조국편에서 동기유발을 위한 의과대 인턴은 맥락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문득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말이 좀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은 무엇을 진정 원하는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참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울대생 이야기에 살짝 웃었지만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네. 날이 선선해져서 살만하네요. 사실
이때 당시 방송에서 그 우리 김영식 쌤이 그 의과다 인턴이라는 제도, 의과다 인턴이 아니라 인턴이라는 인턴 제도가 제도. 굉장히 예, 고등학생 의미 인턴 있는 제도. 제도였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입시와 관련이 되면서 이게 그 의미가 퇴색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던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우리 애청자시죠? 우리 안윤스타님. 예, 그렇죠. 네. 이분은 네. 댓글 제일 많이 달아주신 분 한 분인데. 네. 야, 요렇게 우리 또 방송에 대해서 평가까지 또 남겨주시니까 더 고맙네요. 예. 이 네. 마지막 댓글은 제가 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쁜 예. 쌤 얘기라서 어이구야. 미소 부자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교육 잡수다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 초 쌤을 알게 된 후 교육 잡수다 위주로 정주행했어요. 오. 요즘 제 고민과 같은 종류 같아요. 야. 아니, 왜 그거 위주로 정주행합니까? 그러니까. 성격 이상하신 그- 분이네. 그거 메인 왜 그거 방송이 위주로 아니에요. 정주하지? 그러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2학기, 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네. 2학기가 또 바쁘거든요. 그렇죠. 두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왜? 2학기에는. 나 학교 돌아왔다니까? 아직 그 시작 안 했잖아요. 2학기에는요, 또 이게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어가지고, 저도 맞아요. 지난주까지 정신이 네. 하나도 없었어요. 네. 어. 두 분은 잘 모르시죠? 학부모 상담 이런 거. 네. 아유, 아니, 왜요? 그러잖아요. 2년 전엔 했지. 네. 저희 이 최수혜 선생님 그 방송이 또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저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우리 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학원 보낼까요? 보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저학년이어서, 음. 아직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 말을 잘 안 믿으세요. 네. 이상한 말만 하니까 그렇지, 맨날. 그러니까 잘 안 믿으셔가지고, 네. 이거 참 또,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질문 받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또 요럴 때 어떤 또 대답을 해야 되나, 요런 고민을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 사실 뭐 교사들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얘가 수학, 영어 좀 떨어지니까 요 단과반 같은 거 좀 다니셔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먼저 그건 건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이건 좀 직무유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길을 잘 모르는 교사 이런 분들 사실 많거든요. 사실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네.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특별한 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모실 예정인데요. 예, 지금도 저쪽에서, 혼자 앉아 계신 분을 저희가, 모실 예정입니다. 지난번 우리 최수현 선생님이 이어서 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교육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귀한 전문가 모시고 저희가 잠시 뒤에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쌤, 나쁜 쌤, 이상한 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초등학생 한 명당 26만 3천원. 26만 3천원. 중학생 31만 2천원. 31만 2천원. 고등학생 32만 1천원. 32만 1천원에 모십니다. 뭔데, 너무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장난하나, 지금. 저희 홈쇼핑 아니고요. 홈쇼핑 아니고요. 이게 바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내용입니다.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거? 그러니까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사교육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 저처럼 일절 사교육을 안 시키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 또 평균, 이게 평균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상 실제 사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이 지출하는 금액은 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송인 선생님 모시고, 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가능한가, 이런 주제로다가 방송할 때, 요 내용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랬더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문의도 오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송인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약속드린 것처럼 청취율이 나오면 저희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청취율이 별로 안 좋아. 아, 맞습니다. 참 그놈의 청취율이 뭔지. 한 2,500 그렇죠. 뭐 되나마나 뭐 이래가지고 네. 저희가 참. 이게 네. 네임 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 조사해 보니까 2,500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 3,000, 4,000은 다운로드는 돼야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렀어. 2,500도 장난 아닌데. 무슨 저희가 아이비 방송 6,000 다운로드 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7,000 예. 다운로드 지금 가까이 했는데. 예. 그래서 자체 평가는 저기 124회 그 방송은 폭망했다. 폭망했다. 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그래서 사극세 안에 새로운 사람을 중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구본창 정책국장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세물이네요. 예. 네, 지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옆에서 계속 실실 쪼개시면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구본창 정책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교국정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입니다. 예, 네임밸류에 있어서 제가 송인수 대표님보다 훨씬 낮은데 청취율을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장부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뭐, 내 이름을 보고 모신 건 아니고요. 예, 솔직히 선생님 좀 듣보잡입니다. 예, 저희로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저희에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사실 전직 교사 출신은 아니고 네. 학원에서 12년간 강사 생활했고요. 국문학과 졸업해서 국어 논술 뭐 수능 국어 수능 언어 영역 이렇게 가르치고 뭐 지필도 하고 하다가 주 7일 근무를 고등학생은 해야 되는데 주 7일 근무요?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조금 더 좀 여유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중등으로 갔는데 2008년도에 좀 거민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면서 네네. 중학생은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대안을 모색한 게 이제 입시 시장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한 2008년 9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입시 컨설팅 한참 활동을 하다가 이게 쭉 이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는 학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와중에 자녀가 생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도 못 시키겠고 남의 자식도 못 시킬 일을 제가 아하. 돈을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어쩌다가 송인수 대표님 강의를 듣고 제가 홀려서 2013년 12월부터 야, 송인수 안 되겠다. 또 사람 하나 벨이 났네. 사교육걱정 세상에서 좀 상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을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된 거네요. 예, 좀 그 사교육 업계에 계시다가 전향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가장 제가 최근에 퇴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핫한 정보, 최신 트렌드를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실 송인수 선생님을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송인수 쌤한테 새로운 사람 이렇게 소개해달라니까 사학세에서 가장 재미있고 센스 있고 말씀도 잘하고 야. 근데 이게 약간 염려하시는 게 투머치 토크다. 투머치. 말이 많다. 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고. 내가- 맞네. 그 말이 맞네. 이제 중간에 끼들지를 못하겠네. 투머치는 아닌데요. 제가 굉장히 또 진지하고 감성도 네네. 풍부하고 또 네네. 이 그 신춘문예 출신이기 때문에 오. 굉장히 센스티브한 면이 있습니다. 야, 오늘 말빨로 지금 한번 밀어붙이시겠다. 이건 같네. 예. 좋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저희가 한번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이번 방송은 교사 배움 토크로 진행되는데 네네. 우리 국장님 모시기 전에 저희끼리 잠깐 얘기 나눴지만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정말 난감한 질문. 선생님, 저희 아이 학원 보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저한테. 아니, 보내야지. 학원 보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렇게 나쁜 쌤처럼 나쁜 답변 말고 네네. 뭔가 좋은 답변 네. 해주고 싶은데 저희가 모르겠거든요. 네네네. 우리 나일론 교사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과 정말 사교육 시장에서 몸담으셨던 우리 국장님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셨던 부장님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하여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 저희 아이 학원 보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좋습니다. 네. 예. 처음에 우리 그 홈쇼핑 선전하듯이 이상한 쌤이 처음 시작하셨는데 26만 3천 원. 네. 26만. 요게 사교육 평균치 아닙니까? 네네. 평균이죠. 아까 그래서 평균에 감춰진 이면 요런 것도 네. 봐야 되는데 네. 학원비도 이게 양극화, 계층화 네. 이게 엄청 심할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소위 강남에 사는 학생들 학원비 수준하고 시골에 사는 저같이 대구 있는 칠곡 이런 데 사는 사람들 학원비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이게 어느 정도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저희가 선생님 학원 보내야 되나 했을 때 도대체 학원비가 천차만별인데 네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통계청이 초중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평균으로 내렸을 때 29만 1,000원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사실 학부모님들께서는 29만 1,000원만 써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부 조사가 그러니까요. 현실성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가 2017년에 서울시교육청의 학원비 교습소 정보를 교과목별로 분류를 해서 좀 이렇게 국영수, 과사, 전통적으로 이런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통계를 네. 해봤더니 수학이 29만 5천 원 정도고요. 평균적으로. 수학 하나만요? 수학 그렇죠. 하나만? 수학 한 과목만. 단과 하나인 거죠. 헐. 그다음에 영어가 26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 1인에 대개 이제 뭐 학원 적게 보내시는 분들께서 영어 수학 한 과목씩 보낼 텐데 영어 수학 한 과목씩만 보내도 6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인 거죠. 근데 이제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금방 120, 셋이면 180 이렇게 되고 또 방학 때 특강 셋인데? 들으면 특강 들으면 이제 급수기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9만 1,000원이 전년 대비 거의 2만 원이 오른 역대급 폭증이다라고 했는데 가게에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현실성 없는 조사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학원의 트렌드가 옛날처럼 뭐 이렇게 종합반 가면 뭐 국영수 과사 다 듣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수학 내에서도 몇 과목의 단과를 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치통에서 영재학교 그게 과학고 무슨 말이죠? 대비하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게 네. 무슨 말이죠? 수학이면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지 수학 안에서 여러 네네. 개라는 게 무슨 수학 말이죠? 안에서 여러 개가 쪼개지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교서열화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영재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재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고교 선행을 빠르면 초2, 늦어도 초4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초등학생이 잠깐만요. 뭐라고요? 뭐라고? 초 몇이라고요, 지금? 초 몇이라고요? 빠르면 초2, 늦어도 초4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수학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수학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네. 그거 네네. 너무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너무 좀 이런 일반적인 특수한 말씀이시죠? 경우가 아니고 이런 시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를 대비하는 시장이 적게 추산해도 2만에서 3만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영재학교가 8개 있는데 그 정원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800명 정도 되는데 경쟁률이 거의 20대 1이에요. 그러면은 적게 잡아도 8 곱하기 20 해서 때려보면 만 단위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지원하고 모든 학생들이 합격하냐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재학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떨어지면 2학년 때 또 하고 2학년 때 떨어지면 3학년 때 또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거의 그 영재학교 과학고 떨어지면 전국 단위 자사고 가고 전국 단위 자사고 떨어지면 일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굉장히 시장이 호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영재학교 나오면 뭐 스카이 보장된다 뭐 이런 이렇게 썰을 풀면서 학원에서 마케팅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단과도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려면 선생님들께서 수학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적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단과가 적으면 60만 원에서 비싸면 8, 9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아이고야. 또 이런 수학 고교 선행 단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있기 때문에 입시 대비 프로그램을 또 받아요. 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그 뭐 특기자 전형을 대학을 치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물리 올림피아드 대비반, 뭐 화학 올림피아드 대비반 해가지고 물올반, 화올반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단과를 적으면 한 4과목, 많으면 5과목 정도 듣는데 각 단과가 평균적으로 한 60, 70만 원씩 하는 단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재학교 과학고 대비하는 학생들의 그 뭐 한 달 사교육비를 보면 뭐 4,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양극화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의 중학생 그냥 수학 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평균 뭐 20만 원 중반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수 다니면서 뭐 5, 60만 원 쓰는 가게가 있는 반면에 그것도 이제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아니죠. 예,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고 영재학교 대비한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선행학습에 올인하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400만 원, 500만 원을 훌쩍 넘는 돈을 한 달에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죠. 아이고야. 야, 나는 지금 이제 그 과도한 사교육비보다는 과도한 투머치 토크에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야, 이 편집을 어떻게 해놔야 될까. 이건 내 진짜 솔직히 좀 고민이 되는데, 중간에 좀 끼어들어야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네네. 뭐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1,000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뭐 전년 대비 한 2만 원 오른 역대급 네네. 수치라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뭐 하셨죠. 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또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29만 1,000원만 써도 좋겠다. 네네네. 29만 1,000원만 쓰면 뭐 그 정도는 뭐 부담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진짜로 현실성 있는 가계의 사교육 부담 네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상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11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에듀푸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가계에 에듀푸어. 네.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얻어서 노후 대비가 전혀 불가능하고 자신들이 가난하다라고 인식하는 계층을 에듀푸어로 2011년에 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2016년, 2017년 뭐 자코리아라든지 이런 그 설문조사에 보면 자녀를 둔 가구 중에 본인이 에듀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되느냐라고 설문을 해봤더니 한 44점 몇 %가 본인이 에듀푸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50% 가까이 사회에서 되네? 50% 정도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가계 부채가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빚을 내서 자녀 교육비에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자녀가 셋인데 한 명도 학원을 안 보내고 있는 뭐 그런 네. 가정도 그 있지만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냐면 절반 저는 정도는 하우스푸어거든요, 하우스푸어. 제가 과도하게 하우스푸어여서 살고 있는 거죠. 네. 에듀푸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 가계 부담이 현실적으로 사교육비를 네. 많이 지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사실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게 될 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이제 뭐 교육비뿐만 아니라 뭐 주거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뭐 식비라든지 이런 데도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텐데 또 자녀에게 그 교육비로 올인을 해가지고 자녀가 예컨대 스카이 대학 갔다라고 칩시다. 근데 스카이 대학 갔는데 취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업이 된 다음에 그러면은 부모가 그 뭐 대기업 전문직 종사하고 있는 자녀에게 매달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연금 받듯이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녀도 또 성인이 되면 똑같이 이 주거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고용 불안 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교육비를 올인해서 본인의 노후도 못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럼 국장님, 네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얼마를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 부담되는 걸 알겠다고. 네네. 네네. 어? 네. 어? 저는 아까 얼마를 써야 네. 되는데. 뭐 제가 이제 뭐 그 애정남도 아니고 애매한 것을 정해줄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부채를 내서는 기본적으로 안 되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교육은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사실상 사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현재 이제 네. 대학 입시라든지 여러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내신 성적이 가장 그 입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현행 학습도 안 되는데 과도한 선행 학습 시켜봤자 성적 오르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행 중심이 아니고 현행 중심으로 좀 뭐 이렇게 현명하게 사교육을 시킨다라고 한다라면 뭐 과도하게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자녀 1인당 한 뭐 영수 한 과목씩 보내시면서 50만 원 내로 쓰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니, 50만 원이 말입니까, 지금? 야, 네. 근데 확실히 다르네. 우리 그 전에 송윤수 대표는 뭐 적정 사교육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치고 빠지기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확실히 학원에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시네. 네네. 아니, 근데 50만 원 너무 센데? 네. 50만 원도.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사실 상위권이 아니에요. 한 중위권 정도 돼. 중위권 정도 된다라면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도를 그 상당 수준 소화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뭐 50% 그렇죠. 정도 소화한다든지 한 60% 정도 소화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경우에 사실상 등록할 학원이 없습니다. 학원은 기본적으로 적으면 되게 이제 수학에 대한 고민인데 적으면 뭐 한 학기 많으면 보통 한 1년 그리고 많으면 2, 3년 선행학습 프로그램으로 깔고 있는 것이 학원의 프로그램인데 내가 지금 현재 학년의 수학이 제대로 안 되는데 선행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학원에 등록한다? 이거는 사실상 넌센스인 거죠. 학원은 이제 돈 갖다 주는 거고 전문용어로 이제 돈지랄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돈지랄. 네. 자녀의 그 학습 상황이 지금 학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또 제가 이제 학원 강사로서 학원에 근무해 보면 실제로 이제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 60, 70% 정도는 사실 학교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학원 공부에도 관심이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원에 가도 당연하죠. 그냥 친구 만나고 놀고 또 요즘은 또 학원 잘못 선택하면 학원이 비행의 공간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원 끝나고 이제 아이들하고 노래방 가고 학원 끝나고 아이들하고 PC방 가고 또 학원 끝나고 집에 제대로 안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도 연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학원 무시하는 네. 겁니까? 네. 야, 제가 이제 이거 아니야. 학원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분 현실을 아는 분이잖아. 네. 그분 거기 네. 계셨던 분이잖아. 네, 더 심한 상황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심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그렇다면은 학부모님이 저희한테 저희 아이 학원 보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네네. 아이가 학교 성적, 그거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걱정돼서 대부분 질문하시는 건데, 네네. 사실상 그런 학생들은 학원이 선행으로 위주 상품으로 가기 때문에 보낼 학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네요. 보낼 학원이 저는- 없거나 가더라도 학업 성취도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니, 이제 도대체- 사실 근데- 선행 연구 결과들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원 효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KDI나 진행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 학원의 성과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 유지 효과라든지 혹은 이제 네. 성적이 굉장히 낮은 학생들이 학업 동기가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성적이 상승할 수 있지만 상승 지속도가 길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편적인 그 학원 효과에 대한 연구물들의 결과인데 제가 경험적으로 네네. 뭐 이렇게 12년간 초중고가 다 다니는 학원에 있었으니까 만난 아이들이 굉장히 뭐 만 단위가 훨씬 넘고 또 네. 뭐 그만두기 한 5년은 입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들을 하고 아이들의 학생부를 보는 일들을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원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봤는데 레벨 테스트는 거의 선행반, 현행반으로 문제지가 구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 나 이런 거 궁금했어. 이런 거 우리가 학부모들한테 해줄 말이 있어야 네. 되잖아. 수학 20문제가 레벨 테스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뭐 수학 레벨 테스트를 봤다.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문제가
10문제 있고 그다음에 헐. 중학교 1학년 문제가 10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만약에 현행 문제 50점 맞았다. 그럼 이 학생은 100점짜리 학생인 거죠, 사실. 그렇지. 근데 그렇죠. 선행 문제에서 다 틀리고 뭐 선행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50점 맞으면 사실상 이 학생은 현재 진도에 굉장히 학업성 치도가 높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밖에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아이를 되면서 학부모는 굉장히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학원을 알아보는 학생인 거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성 치도가 조금 뒤처지기 때문에 이걸 상승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보낸다라고 하면 레벨 테스트를 보면 뭐 그 100점 만점으로 친다라면 20점 미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현행 문제도 네. 소화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선행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겠죠. 이런 학생일 경우에는 가장 낮은 레벨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겠네. 네. 그럼 가장 낮은 레벨이라는 거는 뭐냐면 현행을 한 60%, 70% 하면서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을 나가는 반인데 이 비중이 한 6대4, 7대3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학생에 있어서 현행 진도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수학의 경우 현재 학업에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다 중학교 1학년이면 6학년, 5학년, 4학년 과정에 공백이 이미 생긴 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추적해서 학습을 해야지 이 학생의 학업성 치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텐데 지금 안 되고 있는 현행을 또 반복시키고 더군다나 안 될 선행을 또 한 30%에서 40% 까니까 이 학생이 학원에 갔을 때는 학업성 치도가 제자리걸음이거나 아니면은 퇴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야, 이거 와, 팩폭 장난 아니야, 와.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학원이 평상시에는 현행 플러스 선행 프로그램으로 돌리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 되면 시험 대비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시험 대비.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 시스템이 되면 적으면 최소 3회, 많으면 5회에서 6회 정도, 또 심하면 한 7회 정도를 시험 범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을 착실하게 푸는 학생인 경우라면 중간 기말에 지필고사 성적은 학원 다니기 전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저도 이제 학원에 있을 때 시험 대비 기간이 되면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듭니다. 교재를 한번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요즘 이제 검인정책이기 때문에 교과서 출판사에서 다이제스트본 시험 대비 교재들이 나옵니다. 압축판으로. 예. 요걸로 한번 또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에서 만든 이제 간략한 프린트물 정도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 문제들을 풀어주죠. 그러면 이제 벌써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 4번 정도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파이널을 합니다. 파이널 하면 이제 각종 이제 프린트물 또 기출 문제 또 이렇게 모아다가 파이널을 합니다. 그럼 이제 5번을 반복을 했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직전 보충이라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에 또 엑기스만 뽑아서 보충을 해줍니다. 6번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뭐 학업성 치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 대비 기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첫 번째 시험 범위 진도 한번 쫙 나갔을 때 두 번째 기회가 와. 세컨 찬스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들을 때도 조금 소홀합니다. 세 번째 또 찬스가 와. 세 번째 때도 좀 소홀합니다. 네 번째 찬스가 또 있어. 그 다음에 5번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학생들의 합류하는 직전 보충 때 잘하면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고야.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들을 자꾸 유보하는 방식의 습관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현장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요즘 학원에 하는 아이들의 70% 내지 80% 아이들이 시험 대비 기간에 시험 범위라든지 무슨 요일에 무슨 과목 보는지 모르고 오는 아이들이 7, 8할입니다. 왜냐면 학원에 맞아요. 오면 게시판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돈을 내고 이 학원에서 관리를 받는데 학원이 당연히 시험 범위 알려줄 거고 시험 대비도 여러 번 반복해 줄 거야. 이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학습 습관이 잘못 길들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학원 보내면 더 학습 습관이 엉망이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학원에 보낼 거면 계속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네. 이제 아까 얼마를 써야 됩니까?라고 했는데 한번 관리받는 사교육 문화에 길들여지게 되면 계속 관리받지 않으면 성적을 유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학부모님들은 합리적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건 거죠. 그러면은 치고 빠지기라는 거는 기말고사 대비 그 한 달 전에 딱 끊어가지고 그 한 네네. 달만 싹 다니면서 엑기스 싹 뽑고 성적 잠깐 올리고 다시 또 빠지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다른 부분들은 네. 치고 빠지기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 선택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치고 빠지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 학생이 시험 대비 기간에 치고 빠질 학생인지 계속 다닐 학생인지 간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강사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시험 대비 기간 한두 달만 들을 애하고 그다음에 쭉 같이 해온 애하고 어떤 아이한테 잘해주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학원 강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치고 빠지는 전략이 정말 이제 그 멘탈이 강한 학생이라면 적합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학원 내에서 공부를 하는데 좋은 방안이냐? 그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역시 아니, 근데 역시 소인수 쌤 얘기가 틀렸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치고 빠지기를 하는데 그 치고 빠지기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시험 기간 치고 빠지기보다는 사실 이제 학습이라는 게 사실 상당한 그 반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 습관이 전혀 안 들어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집을 골라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그 문제를 푼 다음에 뭐 오답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이런 그 어떤 경험치가 거의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공부를 하는 방법, 그다음 교재를 선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라면 한두 달로는 안 되겠죠. 한 6개월 정도 다녀보면서 학습 습관을 내가 이제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집에서 복습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복습을 해보면 좋겠구나. 라고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혼자 아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만드는 게 그런 좋은 애가 거죠. 학원을 왜 갑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애가.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학원빨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의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교권 학생들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걸리지만 과거에는 아이들한테 1등부터 15등, 전교 1등부터 15등까지 좀 핸드폰 번호를 달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제 유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송파구에 있는 모 중학교의 전교 1등 학생인데 학원을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유치해서 뭐 과거도 보내고 전국 단위 자사고도 보내야지 저도 실적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는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의 이제 동급생 친구들이 다 증언을 해줬는데 그 친구는 독한 애다. 혼자서 다 관리한다. 무셀 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본인의 학습 습관을 완전히 이제 형성해 놓고 학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가 반면에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혹은 요즘은 이제 뭐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통해서 학원 학습법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은 혼자서 학습을 하는 습관이 정착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문제 풀다가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강사를 재촉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좀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학원을 통한 안 좋은 습관이 들어져 있는 학생이라고 좀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까지 뭐 얘기 잘 들었는데요. 뭐 학원의 어떤 쏭쌀을 그냥 뭐 낱낱이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은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비용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는 사교육. 결과적으로 왜 한다고 봅니까 이거? 뭐 점수만 높이는 걸로만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저희한테 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선생님, 학원 다녀야 돼요? 그게 막 자꾸 막 확인하고 물어본다니까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불안감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능 한 번만 대박 치면 좋은 대학 가는 시절에는 수능 하나만 신경 쓰면 됐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 성적에 따라서 아이들이 대입해서 전형을 결정을 하거든요. 내신이 상위권이어야지 모든 전형을
지원하기가 용이한데 내신이 중하위권으로 떨어져 버리면 기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올인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고 또 수능 정시로 이동한다고 해도 그 수능 등급 혹은 수능 점수가 높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 불안이 과거와 달리 연령이 내려가서 영유아 단계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 6, 7세를 겨냥한 뭐 그 특정 학원 브랜드의 프로그램도 성황돼서 팔리고 있고 또 아유. 유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 학원에도 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유치원 대신 영어 학원을 보내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라면 요즘은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유아반을 구성을 해서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진행하는 일주일에 3일 그런 반들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학부모들과 학생의 불안은 하나는 내신에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상대평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고요. 고등학교에. 또 하나는 수능에서 등급과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잘 맞기 위한 불안이 신호를 내려와서 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끊임없이 학원이 마케팅할 때 설명하는 것이 뭐 사실 혹시 그 백한 계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예? 백한 처음 계산이요. 듣는데? 처음 처음 듣는데. 들어봤죠. 이거 이제 유아 한 6, 7세나 좀 늦으면 초등 1, 2, 3학년들한테 하는 건데 가로, 세로로 그 숫자가 적혀 있어가지고 사이에 백한이 있는데 그 구분선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더해 있으면은 뭐 1에서 1을 더하고 1에서 2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덧셈이나 뺄셈이나. 근데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6, 7세나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푸는 학습지인데 학습지 옆에 보면 뭐가 적혀 있냐면 시간이 적혀 있어요. 몇 분 몇 초 만에 100한 계산을 다 채웠는지 몇 개를 맞았는지 이런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수능에는 그런 기초적인 연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학습지나 학원에서 이런 학습지를 아이들에게 풀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연산을 잘해야지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는다. 수능에 킬러 문항을 맞는다. 이런 방식으로 불안 마케팅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학생들에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이 레벨반으로 되어 있는데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렇게 회화, 뭐 활용 영어 이런 것들도 하지만 뭐 에세이 쓰기도 하고 뭐 리딩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지만 그 레벨이 높은 반에는 중학생들이 그 수능 모의고사를 풉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고등학교 가면 내신도 중요하고 비교과 활동도 해야 되고 수능도 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어 정도는 지금 높은 레벨이니까 수능 모의고사까지 1등급 맞을 수 있는 정도로 중학교 때 끝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고교 서열화를 불안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은 특목자 사고가 정시에 강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요즘 이제 그 대추동이나 목동에서 진행되는 대형 영재학교 과학고 혹은 전국 단위 자사고 특목고 입시 설명회를 가보면 직업을 타겟팅을 합니다. 의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를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요즘 그 서울 가고 예를 들어서 한 40%가 의대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의대 지원하면 지원금 뱉어야 된다 이렇게 해도 학생들이 뱉겠다 하고 의대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대를 가려면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될 텐데 그러면은 영재학교가 1번이고 그 다음엔 과학고고 그 다음은 전국단위 자사고고 그 다음에는 광역단위 자사고고 안 그러면 일반고 가서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요. 그러면 일반고 가서 1등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국내 의대 꼭 고집하지 마라. 외국 의대는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입시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고교 입시를 뚫기 위한 사교육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대입을 위한 또 사교육에 어린 나이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그 치열하다는 불안감을 알고 있고 또 옆집 엄마들은 또 달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안 시키면 우리 아이만 뒤척이지게 되는 건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각종 들려오는 정보가 입시 경쟁에서 패자가 되면 루저가 된다라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니, 근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 기준 아닙니까? 서울 기준. 서울 우리 기준이- 동네는 그런 말 네. 없는데. 서울 기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 1,5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이제 광역시 정도까지는 이런 그 분위기들이 상당히 퍼지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사교육 걱정하는 세상에 있으면서 그 지방교육청의 뭐 전북교육청이라든지 뭐 강원교육청이라든지 그 강사로 좀 초빙돼서 이제 가서 강의를 하면 특히 이제 대학 입시라든지 뭐 사교육 관련 강의를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은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만 있다라면 그리고 또 경제력만 뒷받침된다라면 뭐 최신 트렌드, 최신 정보를 갖고 있는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떤 사교육을 하느냐,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물어보시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혹은 사교육 과열지구와 비사교육 과열지구의 격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는 자녀의 교육, 특히 이제 그 입시나 취업까지의 긴 선상에서 봤을 때 할 수만 있다면 그거 시키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는 없어서 못 시키네. 이런 정서가 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정서를 타고 또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소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국장님, 이게, 저기, 지금 두 분은 사실상 직접적인 해당 사항은 없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이렇게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거든요. 근데 네네. 제 입장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더 불안해지는데요. 네. 더 불안해져서, 이거, 우리 애를 이제까지 안 보냈는데, 이젠 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막 올라와요. 네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저희한테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 우리 아이 학원 보내야 되나요? 질문했을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더 불안감만 자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좋습니다. 네. 그 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은 좀 아니면 어떻게 어느 정도가 적정이나 현명이나요? 뭐 그쵸.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여쭤보실 때 네. 초등학생의 경우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진행되는 진도에 대한 복습이 가장 중요하고 초등학교 때 뭐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선행 효과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렇죠. 이거는 실증적으로 검증한 건데 이제 뭐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뭐 과학고를 지원하려고 아이들이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중학교 학생부를 보니까 교육청 주관의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네요. 초등학교 그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 쭉 영재교육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수학을 선행을 여러 번 반복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선행을 언제부터 했냐? 그러니까 초3 때부터 했대요. 몇 번을 중3까지 돌았냐? 한 6번 정도 돌았대, 초등학교 때. 근데 왜 지금도 중학교 3학년 수학 공부하고 있니? 그랬더니 다 까먹었죠. 이게 이제 대박. 열이면 열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선행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중학교 수학이 마스터된 정도 단계이고 고등학교 수학을 초등학생이 선행을 하고 있다라면 중학교 시험 문제 정도는 공부 안 하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면. 근데 이 학생들도 똑같이 시험 대비 때 기출 문제를 풀고 시험 대비 문제집을 풀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학습을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행이라는 게 문제를 풀고 단기 기억에 저장했다가 중장기 기억 속에는 저장이 안 되는 유형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을 했다고 해서 그 중학교 그 선행학습 효과가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선행을 과감하게 하지 않고 현재 진도를 따라가는데 좀 충실히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단체에 최수일 그 수학사교육 포럼 대표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 방송에 모셨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까지를 진행하는 코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지난번에 이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4, 5학년 때 저도 현실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4, 5학년 때 중학교 선행을 시작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학원도 그렇게 홍보하거든요. 이게 가장 틀린 로직이다. 그래서 정말 초등생 학부모님들께는 선행하지 마시라. 현행 진도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말씀드리고. 현행하는 그 학원에 댕기면 되겠네. 현행 말씀드렸지만 현행을 나가게면 레벨 구성이 다양하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영업 구조상 짭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학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6개월, 최대 2년에서 보통의 학원 같은 경우에 3년짜리 레벨로 구성해 놓고 이 반들을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학원에는 복습 위주로 진행되는 학원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복습 위주로 진행을 하려면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이 온라인 매체라든지 진도별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뭐 EBS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있죠. 도구를 예. 활용해서 부모가 조금씩 점검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학습 습관도 조기에 들여지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사실 그 정도의 부모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점검해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라면 하루에 짧으면 30분, 뭐 길면 1시간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만 지원해줄 수 있다라면 특별히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성적이 구체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업성 그렇죠. 치도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이 생기시거든요. 네네. 그렇게 될 때는 학업성 치도가 높은 학생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선행 고민들을 하신다 치더라도 그 선행 정도가 1년을 넘는다라면 좀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1년을 넘는 선행을 하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진도를 소화해내고 거기에 대한 복습을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습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 학생이 이제 시험 기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행 진도를 나가려면 학습 노동이 굉장히 과중해지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번아웃되는 학생들이 대치동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고 뭐 이렇게 선행 정도는 1년이 넘지 않도록 중학생 때 좀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단계에서 수학을 하나도 안 하고 가면 이과 수학을 할 수 없다. 이런 마케팅을 학원가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는 현행 입시 구조상 상당히 신빙성들이 있지만 이 정도에도 한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정도를 나가는 정도를 해야지 그 이상으로 나가면 역시 또 굉장히 많은 학습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선행 정도를 또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원의 프로그램이 복습 위주로 돼 있으면 그거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원이라면 가야죠.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는 학원들이 사실상 많지 않다. 그렇다면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자구책은 사실상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이 매체를 통해서 복습 위주로 학습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져야지만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 거죠. 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예, 제가 계속 질문 안 하고 계속 거의 무건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섭외할 때 얘기했잖아요. 투머치 토크라고. 강한 청산 저 유수신 것 끼어들기가 같아요. 쉽지 않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종합적인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예, 제가 흔히 이런 질문을 아마 교사들이 많이 받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학부모 상담 주간에 우리 아이는 수학과 영어를 못하는데 학원에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은 중하위권 그리고 그렇죠. 네네. 부모가 집에서 맞벌이기 때문에 맞벌이. 전혀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뭔가를 교육적으로 해주고 싶지만 본인은 할 수 없고 네네. 공부는 못 따라가고 이렇게 되게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간절히 선생님한테 뭔가를 좀 팁을 얻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학부모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예.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제 좀 학습 부진의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오롯이 다 좀 해결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학부모님의 이 발언에는 선생님께 뭔가 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바람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 여건이나 그런 상황들 때문에 뭐 아이의 그 학습 부진의 내용들을 학교가 더 보충을 해줄 수 없다라면 학원은 저는 무리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이 아이의 학습 부진에 잘 맞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는 학원을 골라야 되는데 또 상담을 가서 우리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느냐, 우리 아이 상황이 이런데 라고 보내기에는 레벨 패스트 위주로 진행되는 학원의 문턱은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쳤다가는
저기 몇 년 앉아서 학원문 닫아야 된다면서요, 영업이 안 돼서.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 방문학습지를 통해서 좀 수준을 맞춰준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습지. 사실 대부분이 요즘 이제 아파트 거주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있는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곳이 대부분 선행을 많이 나가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교 알림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숙제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복습한다거나 뭐 또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소수로 맞춰가면서 교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의 문턱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맞는 학습지를 선택해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부방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참 쉽지 않네. 쉽지 않네요. 근데 사뭇 저는 느끼기에 이게 송유쌤하고 되게 다르다. 역시. 이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답을 굉장히 해주시네요. 현실적이셔. 송인수 안 부르길 잘한 것 같아. 네, 또 마음속에는 또 이상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또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네, 아이고, 이거 오늘 뭐 거의 팩폭에 가까운 그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거 너무 현실적인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방송을 사교국정원시장 대표님이 들으시면 우리 구원창 국장님 좀 혼나지 않을까. 네, 뭐 그러면 또 심할서 써야죠. 네.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요. 한 번 정도 더 모셔도 괜찮겠다, 이분. 더 모셔서 또 중학교 학부형들의 고민 상담. 사실 제가 제 고민 상담은 초등학교 학부형 주로 얘기했는데 중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고민 많으시거든요. 사실 뭐 중학교 선생님들은 학원 보내라고 해요. 학원 보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그때 최수일 쌤도 고등학교 때는 학원 보내라고 했잖아. 어쨌든 그래서 야 이거 한 번 더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저희 한번 또 이렇게 나오실랍니까? 네, 또 초대해 주시면 나가야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우리 무건 수행하셨던 우리 조은쌤, 아이가 지금 3살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3살도 예, 못 마음이 먹겠네. 무겁습니다. 지금 3살부터 사교육 이제 뭐 영어 유치원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중학교 과정 끝내야죠, 이제. 3살 아이가 대학 갈 때는 좀 많이 달라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 학원 같은 거 없이 그냥 공교육만 착실히 받아도 그렇게 애가 정말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딸은 사교육 안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야. 예. 저는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편집이 걱정이다. 오늘 그냥 따발총을 다다다 쏘셔가지고 이 편집을 어떻게 해낼까. 그런데 오늘 이때까지 제가 학원 관련해가지고 들었던 얘기 중에서는 제일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집을 너무 많이 자르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학원이라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계속 듣고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안 마케팅, 이 불안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건 대학을 안 가면 됩니다. 대학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특성하고 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아유, 참, 예. 어쨌든 잔학계나 우리 나쁜 쌤은, 특성하고, 기승전 특성하고, 좋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어떻게, 네네. 저희, 쌤 첫 출연이신데요. 네네. 또 저희 방송을 또 개인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하셨었는데. 예. 오늘 방송 녹음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녹음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오랜만에 또 현실적인 학원 얘기를 생생하게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소감 대신에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자녀분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네. 어떻게 공부시킬 생각이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시켜야죠. 아.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네. 이거는 여담인데 네네. 자기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네네.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 나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 해외여행 가면 외국에 나가서 의사소통하는 영어를 자기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고 갑자기 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영어를 잘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30분, 길면 1시간씩 매일 영어를 반복적으로 해야 해. 그래도 영어 학원 다닐 거야? 그랬더니 그럼 안 다닐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녀의 이런 의사를 존중하면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좋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구본창 국장님 모시고 교사 배움 토크 선생님, 우리 아이 학원에 보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 학원에 보내야 되나요? 1편, 초등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고 2편, 중등편 한번 좀 꾸며봤으면 하는 그런 그러면은 좀, 고등편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등편. 야, 방송 욕심 욕심 있으시네. 있네. 이 양반 욕심 있어. 좋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우리가 저희 냉정합니다. 저희는 다운로드 횟수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냉정합니다. 네. 네. 예. 자, 또 긴 시간 이렇게 구본창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좀 들어주신 또 아마 이 방송 들으신 수많은 선생님들, 나도 그런 학부모한테 그런 질문 받았는데 아마 하실 거예요. 예. 네. 긴 시간 어쨌든 들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이 방송이 선생님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처음 이렇게 나오셔서 초면인데 오늘 또 긴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구본창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만나기도 하고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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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